한국 남자친구는 매번 다정하고 착해요. 한국 남자 결혼까지 생각해요.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위를 열었습니다. 엘리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며 집단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쿄 출신 여의사 하야시 나나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다르죠? 하지만 단 5일 후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한국에 가기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는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곳이야. 거짓말 아니지. 지금 그녀가 목격한 진짜 한국이 공개됩니다. 시작 전 1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시 나나입니다. 33세, 일본 도쿄 출신이고 도쿄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의사죠. 아버지는 병원 이사장이고 저는 그 병원의 간판 여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학력 일본 여성, 한국 이주 급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정말? 저에게 한국은 그저 후진국이었습니다. 의료기술도 뒤처지고 여성 인권도 우리보다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 곳으로 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날 오후 절친한 친구 메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나, 나 결혼해. 한국 남자야.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갈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메이는 저와 같은 의대 출신이었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친구였거든요. 미쳤어? 한국에서 뭘 하려고? 서울에선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산다더라.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침 제가 3년간 준비한 미세조직 재건 프로젝트가 남자 후배에게 넘어갔거든요. 하야시 선생님보다는 타나카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게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한 제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소아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뜻에 따라 미용 성형 파트를 맡게 되었죠. 제 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항상 후순위였어요. 같은 동기 남자 의사보다 성과가 뛰어나도 수술 케이스 배정에서 밀렸죠. VIP 환자 응대나 홍보용 인터뷰에만 동원되었습니다. 한 남자 교수는 늘 말했습니다. 여자 의사는 감정이 앞서서 위험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제가 성과를 내도 역시 이사장 딸이라 다른 애라는 말만 돌아왔거든요. 약혼자 히로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인 아들인 정형외과 의사와의 정략적 약혼이었죠. 병원 확장과 가문 이미지 강화를 위한 거였어요. 메이가 말했습니다. 나나, 너도 한번 한국 가봐. 생각이 바뀔 거야.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같은 곳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메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까지 소집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진짜 한국에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메이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메이 같은 애가 우리 나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가문과 병원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병원의 자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약혼자 히로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로시가 다른 여의사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 여의사는 병원장의 조카였습니다. 히로시, 이게 뭐야? 아, 나나. 미안해. 하지만 우리 결혼은 어차피 뭐? 정치적인 거잖아. 사랑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잖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진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히로시에게는 그저 비즈니스였던 거죠. 우리 약혼은 병원 확장과 가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결합이었습니다. 서로 존중도 애정도 없이 일정한 프레임 속 인형극처럼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다른과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거든요.
저는 양심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입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하야시 선생님, 병원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결국 담당 간호사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갔고 그 간호사는 억울하게 퇴사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충성심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정의보다 조직의 논리를 우선시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원했던 의사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메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메이야,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정말? 뭔 일 있었어? 여기서는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메이가 단기 의료 견학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신청했죠. 혹시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그 궁금증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계속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겠어?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이 바로 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한 한국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했죠. 일본에서라면 모르는 남자가 접근하는 건 대부분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요. 짐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정말 순수하게 도움만 주고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호텔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시더군요. 젊은 애가 비 맞으면 안 되지. 어서 가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명동에서 저녁을 먹는데 음식점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의사시죠? 힘들죠, 요즘?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딸도 의사거든요. 그러더니 반찬을 더 갖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다.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 직업을 알고도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다니. 일본에서는 의사라고 하면 을의 거리감을 두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데 말이에요. 가장 큰 충격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받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호텔인데. 아, 저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같이 가요. 그 학생은 정말로 호텔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혹시 뭔가 바라는 게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외국에서 혼자 온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받은 따뜻함과 배려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 머릿속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직업이나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보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회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병원 문화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회진 시간에 참관했는데 남자 교수님이 여자 전공의에게 정중하게 의견을 묻더군요. 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여자 전공의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심지어 인정해주기까지 했거든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수정해봅시다. 점심 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 선배들이 먼저 고기를 구워주면서 여자 후배에게 말했어요. 편하게 드세요. 후배 챙기는 건 선배 역할이니까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일본에서는 당연히 여자가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이래요? 네, 당연하죠. 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별로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경험과 배려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메이의 남편 윤재님을 만났습니다. 윤재님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나나 씨, 메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의사시라고.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실력 있는 분은 존중받아야죠. 윤재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여자로 보거나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전문가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받아온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상 여자 의사, 이사장 딸이라는 수식어가 먼저 따라붙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의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저녁에 윤재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았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님 아버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남자도 집안이라는 거 당연하지. 윤재님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평등하고 합리적인 사회였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김밥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네. 배고프지? 그러더니 갓 만든 김밥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돈은요?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줬어. 우리 딸 일본에서 공부하는데 누군가 챙겨줬으면 좋겠거든.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이라는 건가요?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애가 혼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딸 생각나네. 조건 없는 배려, 이유 없는 친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이 예쁜 애가 어디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같다. 여기 앉아. 할머니들은 저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그냥 젊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스러워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라고 했지? 고생 많다. 우리 같은 할머니들 봐주느라.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착하다, 정말. 이런 애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들이 의사를 기능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요. 일본에서라면 빨리 해주세요. 정확히 해주세요라는 말만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의료진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메마른 관계들 속에서 지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받을 준비 없이 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정직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진다고? 그건 제 무지와 편견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온기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넷째 날 서울대병원 회진에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면부터 충격이었어요.
남자 교수님이 여자 전공의에게 정중하게 의견을 묻더군요. 김 선생님, 이 환자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여자 전공의가 당당하게 대답했고 교수님은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 방법도 고려해 봅시다. 저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오. 정말 다르네요. 점심 회식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자 선배들이 먼저 고기를 구우며 여자 후배에게 말했어요. 편하게 드세요. 후배 챙기는 건 선배 몫이니까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여자가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오후에 응급수술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와서 다발성 골절 수술이 진행됐어요. 수술 중에 간호사가 교수님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이 각도로 접근하면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훌륭한 제안이네요. 그렇게 진행합시다. 수술이 성공한 후 교수님이 모든 팀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덕분에 완벽한 수술이 되었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저녁 컨퍼런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차 인턴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는데 모든 선배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부장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환자를 위한 전문가입니다. 계급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이 중요하죠. 가장 놀라운 건 실수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실수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더군요. 일본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매장당하는데 여기서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실수를 숨기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투명하게 공유해야 발전이 있어요. 한 선배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계보다 소통을 중시해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깊이 반성했습니다. 일본의 완벽주의와 서열 문화가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국 의료진들은 개인의 명예보다 환자의 안전을, 서열보다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특별한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의사 5명과의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선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왔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두 번째 선배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2년 만에 과장이 되었어요. 5명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의사로 살고 있다고요. 여기서는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존중받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일주일 후 도쿄로 돌아와 병원에 한국 의료문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담했어요. 하야시 선생님,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네요. 한국이 그렇게 좋다면 거기서 사세요. 동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평등 의료는 사치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한국에서 그걸 직접 체험했어요. 일본 의료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서열과 성별이 실력보다 우선시되는 문화입니다. 환자보다 조직의 명예가 먼저죠.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응원해 주었고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동시에 비난도 쏟아졌지만 말이죠. 그 다음 주 KBS 국제진료소에서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나나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직서를 낼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는 우리 병원의 미래야. 그걸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제 자존감과 인간다운 삶을 얻고 싶어요. 동료들도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히로시도 연락해서 화해하자고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나나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히로시,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 계약이었을 뿐이죠. 마지막 날 메이가 전화했습니다. 나나 정말 오는 거야? 응, 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거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나로 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과연 제가 꿈꾸던 만큼 아름다울까요? 6개월 후 서울 KBS 국제진료소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나나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주 업무는 정말 달랐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환자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간호사들과도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요. 일주일 후 도쿄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타나카 선배가 놀라워했어요. 나나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짓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토 후배가 연락했어요. 선배, 저도 한국 이직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선배 방송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주에는 야마다, 그 다음에는 스즈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선배, 한국 정말 어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나은 병원을 준 게 아니야. 더 나은 삶을 줬어. 어떤 면에서요? 성별로 판단받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아.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2달 후 메이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한일 양국 하객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 덕분에 경계를 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진짜 나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인지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직장만 준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자체를 되찾아 주었거든요. 일본에서 억눌려 있던 진짜 제 모습을 찾게 해주었고, 여성이기 전에 의사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병원에서는 하야시 선생님이 아니라 나나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국적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주는 거죠. 환자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나 선생님, 고향이 어디든 상관없어. 우리한테는 소중한 의사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한국이 제 진짜 고향 같아요. 저는 이제 또 다른 나나들에게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지 보여주면서요. 사토 야마다 스즈키. 이들도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